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도둑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지키라고 한 걸까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에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도권 LH 직원 14명이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7,000평을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건데요. 이들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농지였습니다. 토지 매입금의 절반 이상은 대출이라고 하고요. 과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직접 농사를 짓지도 못할 땅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사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과연 이들뿐이고 또 이곳뿐일까요? 미리 사두기만 하면 큰 이익이 남을 거라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이 투기꾼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도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 악용, 이제는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라디오 내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연결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끝으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세계 이목이 지금 베이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회 때문인데요.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과 2035년까지 장기 목표가 결정이 되고 미중 간 뜨거운 감자인 홍콩의 선거법까지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지 알아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양이라는 것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를 말하는데요. 인민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쳐서 부릅니다. 네. 엄격한 코로나 방역 속에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데요. 이 때문에 경비 인력만 60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외부인은 인민대회당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 지역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3중 4중 아주 철통 경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해이고요. 내년은 제20차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만큼 시진핑 3기 집권을 위한 그 옹의 차원에서 전국에서 온 5천 명의 대표 그리고 당과 정부의 인사들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에서 충성 행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인민대표회의 대회 그리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 건데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그럼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격이고요. 그리고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뿐만 아니라 입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도 정하게 되고요. 정치, 사회, 경제, 정책 운영 방침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의결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4일에 정협이, 3월 5일에 전인대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리는데 그럼 전인대의 주요 의제는 뭔지 또 특별히 주목해야 돼, 좀 봐야 할 법안 처리는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전인대의 주요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구 전략을 포함한 21년도 경제정책안을 담은 정부활동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요. 또한 앞으로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인 14조 5개년 계획, 그리고 2035년까지 초장기 정책과 관련된 목표들이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GDP 성장률 목표가 발표가 보류가 됐는데요. 올해도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전인대가 정치와 경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203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지한 국가로 올라서기 위한 초장기 경제 계획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제까지 주석직을 이어갈지 의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투자 계획도 발표되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베이징에서 대만 타이페이까지 해저 터널을 뚫어서 직접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해저 터널은 세 가지 터널이 있는데요. 고속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전기통신 설비가 깔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홍콩의 선거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홍콩의 민주파를 완전히 배제시키고요.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자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충돌로 비화될 위험이 전인대가 끝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방향, 주요 정책, 주요 경제 지표를 좀 알 수 있고 홍콩의 선거 제도를 이번에 어떻게 정해질지가 보는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의 선거 제도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면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중국 산업을 좀 보호하면서 발전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 성장을 올해 정책 운영의 1순위로 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양질의 발전이라든지 기술 강국의 꿈, 그리고 금융 위기를 방지를 하는 쪽에 강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아무래도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상하이방 쪽에 가깝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로 통해서 이들의 힘을 꺾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부동산 투기 억제, 그리고 수요 측면의 개혁도 좀 착실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금융 위험 관리 부분인데요. 올해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해서 330% 정도 되는 5경 7,120조 원 정도가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부채 축소라든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는 국유 기업일지라도 자금을 조여서 아무래도 부채를 좀 줄이는 쪽에 그 작업들을 상당히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더 많은 기업들이 작년보다 부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5경이 넘는다고 하니까 역시 중국이구나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올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반등을 할까요? 네, 올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8%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률 목표는 제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는 미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은 당과 정부의 대규모 인사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목표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손쉬운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버블,
부채 팽창, 또 금융 위험, 또 허위 보고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던 것은 고용 탈출 때문에 그랬는데요. 중국의 노동 인구가 2019년 말에 8억 9,600만 명이었는데 2050년도가 되면 7억 명으로 급격히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더 이상 고용 확보를 위해서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두리뭉실하게 제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먼저 좀 경기를 회복했기 때문에 중국이 금융 긴축을 언제 시작할 건지 이것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이 한 8.4% 정도 되고요. 네. 또 대규모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과 관련된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금융 위기를 좀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측면의 부동산 법이라든지 금융자산 법을 경고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무조건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자신들이 이끌어 나갈 산업들만 꼭 집어서 한 7개만 집어서 집중적인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5G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산업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 고전압 송전망 그리고 고속철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1,70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게 되고요. 네. 특히 독자적인 반도체나 5G 통신과 관련된 공급망 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쌍순환도 정책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투자와 소비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산업별로도 좀 명암이 갈리겠네요. 그리고 또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홍콩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데 미중 관계가 그러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하는 애국자만이 중국 홍콩 입법위의 선거가 이번 9월 달에 있는데요. 이 선거제도에 나갈 수가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말하는 애국자라는 것은 중국 주권, 안전에 위해를 가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투사로서 활동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사람들만이 대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서약만 했다고 출마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심사위원을 두고서 민주파 인사의 출마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 참여는 물론이고 공무원이나 교사 자격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민주파 인사들이 국가 전복 혐의로 대량 기소된다든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이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권 문제를 좀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강하게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미중 갈등 더 격화되는 건 뻔한 미래다, 예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 2019년에 홍콩 인권법을 미국이 발효를 시켰는데요. 네. 고도의 자치가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관세라든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이제 걷어들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홍콩은 더 이상 금융 허브, 국제 자유 무역 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요. 이런 미중 갈등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홍콩 철수 조치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대만 해협에 대한 봉쇄작전 그리고 동맹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시 주석도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맞대응 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는 현재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관세 정도만 주고받을 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7개 방향으로 다양한 정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보복 카드라고 하면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히토류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리면서 수출 제한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래도 칼을 칼집에서 뽑기 전에 하는 이야기고요. 칼집에서 뽑은 다음에는 그렇게 무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인권 문제, 또 동계 올림픽 보이콧 문제, 대만 문제, 위구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을 압박하지 말라는 미국에 대한 보내는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제한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에는 타격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같은 쪽에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중국산 히토류 생산 점유율이 과거에는 거의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히토류 재고가 1년치 이상 갖고 있고요. 또 히토류를 적게 쓰는 고성능 자석이라든지 에어 컴프레셔와 같은 대체 물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토류는 미국 견제용이지 실제 사용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가 사실 여러 차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무기는 안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신데요. 홍콩의 선거제도 개혁법이 통과되면 홍콩에서도 반발이 예상되고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제재로 금융시장 위축도 예상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그 중국 그 채권 투자는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60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CP라든지 무역 어음 형태로 단기 대출금만 하더라도 1조 달러 이상인데요.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 일순간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홍콩은 외환 보유의 감소로 인해서 1달러에 7.75 홍콩 달러의 그 환율 밴드제가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 센터로서의 홍콩의 평판이 크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홍콩의 종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미중 신냉전은 7개 전선으로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역이나 기술 외 인권 문제, 또 금융, 전염병, 외교, 군사 안보에 걸쳐서 양국 관계가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서 아마 패권 전쟁은 2, 3년 동안은 매우 격렬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요. 주식 투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질문 제가 대신 해볼게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급등락 현상 보이고 있는데 금리와 주가의 연관성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 주가 수익 비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이런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명목 금리보다 실질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3년 5월 달에 금융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네. 그때와 같은 모양이고요. 이 때문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같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뒤 미래 주가 가치까지도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현재는 2000년 4월부터 불경기 속에서 증시 상승이라는 유동성 장이 형성이 되어 오면서 주가가 고평화됐는데요. 아직 실적 장세로 이행하기 전에 이런 실질 금리가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위험 회피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네, 주시장은 지금 현재 그 부분적인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주가 거품은 아무래도 거품이 터진 뒤에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수 등락이 매우 심하고요. 또 하락 장세에서는 주가 변동성 확대가 됐다는 것은 버블이 임박했다는 신호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가들의
초단기 매매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의 질이 나빠진다는 거고요. 뭐 게임스톱이라든지 테슬라나 비트코인처럼 높은 주가 수익률이라든지 유동성 함정을 무시하고 꿈을 꾸게 하는 주식에 사람들이 네밍스처럼 몰려드는 것도 거품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가파처럼 거대 디지털 포머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또 성장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음에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증시의 그 거품 터지기 직전에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주시장에 투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기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제였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여전하죠. 특히 도청 신도시의 정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전 경상북도 신도시 본부장이었죠.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상동 부위원장 연결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도입니다. 지난달 10일이었죠.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시위였잖아요. 예. 행정통합이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입장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상북도가 북부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의 동력 상실 등 10만 자족도시 달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경북도청은 지난 2016년 경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안동과 예천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는 조성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아직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와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과 채용 및 문화시설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도 행정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완성된 도청 신도시를 마무리 지은 다음 시도 통합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 통합을 졸속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은 지방의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서 시도 통합보다 중앙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해소 대책과
대구 경북 통합신고강 추진 등을 강하게 요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여파로 지역 영세 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도 통합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금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나중에 차차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인구가 늘고 규모가 커지기만 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행정통합 지금 그런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막아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도 좀 알려주시죠.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도청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경북 북부권의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경북 도청이 지난 2016년 대구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당시 도청의 기본 구상은 구미와 포항, 경북 북부를 잇는 상급 발전축의 하나로 인구 10만 명의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 사업이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고 인구도 2만 명을 겨우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도 통합이 추진되면은 도청 중심의 발전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열악한 북부 지역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행정통합 공론화되면 어느 누가 북부 지역에 투자하고 이사 오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권 중심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돼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자리 역량을 갖추고 재정 효율을 높이는 게 행정통합의 목표지만 기존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 통합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고 대구와 경북의 재정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통합 공론화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경북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전 경상북도 신도시 본부장이셨으니까요. 현재 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도시 조성 사업의 속도를 더 내야 된다고 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사비 2조 1,500을 들여 안동과 예천 지역에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준등록 인구가 2만 24명으로 목표 대우 겨우 20% 수준입니다.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옮겨오면서 북부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유관기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고 도청 신도시는 아직 교육과 의료, 교통, 산업 인프라 등이 많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7만 5천 규모의 인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에도 의문이 듭니다. 신도시가 당초 목표했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전에 계획된 유관기관의 조기전과 대형 국책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종합병원, 한옥단지, 호텔 등 민자유치, 교육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신도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요. 도청 이전으로 예. 좀 지역 발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는데 실망한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끝으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도청 신도시가 경북 북부권 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신도시와 북부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략과 특화 산업 육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테마형 연구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네. 또 북부권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4세대 백신산업 클러스터, 미래 생물 자원 산업 기반 구축,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등도 더욱 절실합니다.
아울러 도청 신도시와 주변 도시 및 구도심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사업 육성,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중심 강화와 도청 신도시 인근 지역 재생지구 지정, 도시 관리 계획 수립 후 도시 정비 등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네. 특히 세계적인 종합병원과 호텔, 대규모 한옥단지 조성,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북부권 신산업 전략을 제시하고 강력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예. 도시계획도 새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요.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서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찬성 40%, 반대 38%로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리서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의뢰로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2%, 네. 반대한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대구 시민들은 반대 이유로 통합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34.6%가 나왔고, 경북도민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44%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주목돼야 될 부분은 2020년 10월 영남일보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1.7%로 절반 웃돌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2020년 10월 26.6%에서 지난달 38.8%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아직 시도 행정 통합에 있어서 시도민들의 절대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이유가 부각되지 않은 데다 시도민에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행계획 또한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시도민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 계획도 발표하고요. 또, 예. 찬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린다고 하는데 또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계획을 보면 7, 8월에 주민투표하고 11월에 특별법 제정해서 행정통합 현실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시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졸색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세무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고 절대적인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즉 주민들의 필요가 아닌 일방적 하향식 추진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대구시의 위상과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역할과 권한 변화, 선거구 조정 등 세부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단기간에 조정한다는 것은 듣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도 행정통합은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러한 주요 시책은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절차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견 수렴 방법, 절차 모든 것들이 지금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세요. 네, 그러죠. 지방 소멸과 균형 발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도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과연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구와 경북은 700년의 역사 속에서 상생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경북에서도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된 것도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것도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시도 행정통합 논의 자체만으로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지역경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신도청 영세 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점을 감안해서 통합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행정통합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정말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경상북도 신도시 본부장 김상동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잖아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부터 좀 살펴볼까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 고금을 검찰을 방문했는데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다시 검찰 개혁 관련 갈등의 이 중심에 또 불거질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관련된 여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총장직을 크로스라도 반드시 저지한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응답자의 40.4%가 공감한다, 동의한다. 이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38.5%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오차 범위 내에 윤 총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RN서치가 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1일과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 반대 국민 여론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네. 찬성과 반대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특징도 혹시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념에 따라서 진영 대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또 이른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개혁 갈등의 중심에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윤 총장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이 공감하지 못한다, 윤 총장의 주장에 공감 못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진영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난달 26일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비 네. 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나 건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비 타당성 등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실시해야 되는 관련 이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면제되거나 또는 간소화 또 축소되는 것에 대한 이 부정적 이 판단, 부정적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이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보는지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조사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또 특별법에 대한 찬반이라기보다는 이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나 사전 타당성 같은 것이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데 네. 잘못된 일이다가 절반이 넘는 53.6%로 나타났고요. 잘된 일은 33.9%였습니다. 그렇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높았지만 예비 타당성 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높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 과정을 보면은 아주 속도 있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뭐 적게는 7조 이상, 일각에서는 20조 이상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공사를 하게 되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주변에 이 토지 자체가 또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네. 과연 이런 관련된 이 절차들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가덕도 신공항 찬반 여부와는 별도로
이런 경제적인 평가 절차들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함께 추진한 일이라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우려의 네.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리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도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부산과 인근, 또 울산과 경남에서는 기대감은 높겠지만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건 또 현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것이 이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보죠. 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부터 짚어주시죠. 여론조사기관 RN서치가 이 대한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5일, 26일 가장 최근에 이제 실시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 내일이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이야기도 많이 나올 텐데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1대1 양자 대결 구도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도 여야 후보 1대1 가상 대결을 벌여봤습니다. 먼저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34.1%, 안철수 36.9%.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고요. 네.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와 대결할 경우에는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1대1 대결 구도를 할 때 박영선 대 안철수는 안철수 후보가 살짝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결과였고요. 박영선 대 나경원은 아주 팽팽했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대 오세훈은 박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살짝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봤을 때는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예. 그러면 결국엔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강지혜 앵커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대로 지금 우리가 단일화라고 하는 형식에 많이 지금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보수 야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 결과들을 좀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서울시장 선거 양자 대결 구도를 할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50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50대의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 서울의 무슨 구 이렇게 우리 안동 시민분들께서도 자녀분들을 뭐 서울에 취업이나 학교로 보내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서울의 서남권 지역입니다. 네. 서쪽 지역, 이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이 지역에서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대와 서울의 서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후보로 결정이 됐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일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범여권 단일화는 이미 박영선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건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참 힘든데 이런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이제 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이 단일화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보수 야권 단일화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범여권 내에서 이렇게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주목받는 효과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이 뭐 정도나 얼마만큼이나 이 보수 야권 단일화와 비교할 때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범여권 쪽으로 시선을 좀 끌어모으는 돌려놓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집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국민의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되면은요,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차차 진행이 될 거잖아요. 단일화 질문 문항을 놓고 지금 삿바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 질문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경쟁력 조사, 그러니까 앞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박영선 후보와 대결할 때 누가 이기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네.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국민의힘 최종 후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기는지 하는 것이 이제 안 후보로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경쟁력 대결을 하게 되면 중도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갈 테니까 적합도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보수 야권 후보로 누가 더 나으냐, 안철수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누구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많이 이 힘을 보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당명인 국민의힘도 반드시 넣도록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 질문 하나에 따라서 선택지가 확 갈리기도 하나요? 그렇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2002년에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할 때도 이 질문을 놓고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삿바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질문에 따라 우리가 삿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각 후보들이 유불리를 더 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좀 가보죠. 최근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 판세 어떤가요? 네, 리얼미터가 YTN 부산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요. 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 상당히 논란이 됐죠. 이후에 실시된 조사입니다. 방문이 25일이고 이 조사는 27일, 28일 실시된 조사인데 1대1 대결입니다. 이 국민의힘 박형준 대 민주당의 김영춘, 이 박형준, 박 후보가 47.6%, 50%에 육박했고요.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29.9%로 나타났는데 강제행 그렇게 이 말씀 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 부산도 상당히 흥미로운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네. 부산도 50대, 부산도 서부 지역이 서쪽이 당선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데칼코만인데요. 네. 왜냐면요. 네. 부산의 서쪽이 어디에 가깝느냐. 낙동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산시장 당선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는데 이 서부 지역의 이 강서구 그리고 서구 그리고 사상 또 영도 그리고 진구 이 북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던 곳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던 곳이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의 전 지역구였던 곳이고 모든 곳이 몰려있는 것이 바로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부산도 서쪽 하늘을 바라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